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몰수와 추징에 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형벌론 뒷부분 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강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예, 몰수와 추징입니다. 이제 몰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가형이고요. 대물적 보완처분이었어요. 대물적 보완처분. 그렇죠.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뇌물을 뺏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형벌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빼앗음으로써 다시 범죄를 못하도록 범죄의 예방하는 것을 이제 몰수라고 했습니다. 요건 두 가지였어요. 범인과야지 몰수하겠죠. 그래서 범인 관련성이라고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범죄에 관련된 물건이겠죠. 그래서 범죄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범인 관련성과 범죄 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하는 판례 위주로 암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범인 관련성에 공범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범죄 관련성도 굉장히 넓게 본다. 그래서 부정한 판례, 여러분 왜곡한에 관한 판례 정도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한번 봅시다.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해서 각기 별도로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그렇죠. 예. 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각자 이익본대로 뺏어야 되는 거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선고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죠. 니은번. 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몰수에 관하면 추징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다만 그러니까 몰수라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 이것을 범죄에 관한 수익을 몰수하는 거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소가 제기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범죄가 있었던 건들 확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몰수라는 추징이라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선고하는 것은 불거분류 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하다.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실, 심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해서 가액을 할 수 있는데 재판 선고시 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범인 관련성 넓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범이면 되고요. 교사범, 방지범, 필요적 공범이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적 공범에 대한 인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예, 미음번.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면 법원은 이를 추징해야 한다. 요거.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필요적 몰수 추징하고 의무적 몰수 추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적 몰수 추징이라는 것은 형법 각칙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뺏어야 된다. 그래서 각 세 개 법률, 뇌물, 그다음에 배임수재,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의무적 몰수는 총칙상이 아니라 각칙상이 아니라 총칙상의 몰수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뺏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건 총칙이죠. 그래서 총칙상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몰수는 각칙상의 뇌물, 배임수재,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에 대한 것만 있다는 거, 앞에 관한 거, 그죠? 그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다 의무적 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 11번 봅시다. 몰수와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작물이라는 것은 재단범죄에 대해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몰수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환부해야겠죠. 피해자 환부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취득할 당시에 그 물건이 38, 넘겨서 할까요? 작물, 그 다음 2번. 제3자가 취득할 당시에 그 물건이 형법 48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더라도, 그쵸? 요거는 범죄에 관련 물건임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이자까지 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몰수할 수 있다, 없다? 몰수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요 점은 정도. 그죠? 범인권 몰수할 수 있는데, 범인권, 범죄와 관련된 거 범인권 줄 알면서 취득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않는다? 보호받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해야 될 가액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몰수품의 가액, 옳은 거? 옳은 거?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나왔네요. 옳은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범행 당시 몰수품의 가액이 재판 선고시 가액입니다. 재판 선고시 가액이죠. 그렇죠? 몰수와 추징은 전문가의 판단을 위함으로 엄격한 증명이 아닙니다. 형법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 엄격한 증명인데 형법에 관해서 엄격한 증명이 아닌 게
몰수와 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심신상실의 대상인지 여부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보고 있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형사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특히 1번 문제 배우셨죠 한번? 그렇죠. 그래서 몰수라는 것은 범죄에 관한 수익을 뺏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알선 의뢰인이 이제 금융기관 비리 말씀수수자인데 특별법에 금융기관 폐위 말선수재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속하는 자가 부정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에 이제 금융기관 폐위 말선수재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돈 받고 대출해주는 경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몰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현금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용해주고 사회이사를 고용해주고 봉급 형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체역한 고용계약에 체결해서 급여 형식으로 이제 배임 수재에 있어서 이 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실제로 받았어요? 봉급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떼고 받죠. 그래서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이 몰수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원천 징수됐으니까 그 부분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을 향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만 뭐가 된다?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나번 너무 익숙한 판례죠. 너무 중요한 판례고. 외국환 관리법입니다. 외국환 관리법은 외국환에 관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것을 당국에 제출할 때 범죄가 성립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만 있었어요. 소지하고만 있었습니다. 아직 범죄를 시작하지 못했죠. 범죄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범죄가 성립해야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아직 소지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 미수를 처벌하지 미수를 외국환 관리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환 관리법에 전혀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라고 볼 수 없으니까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몰수할 수 없다. 요거. 그러니까 외국환을 외국에 부정한 방법으로 붙이려고 들고만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당국에게 제출됐으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겠지만 들고만 있는 상태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고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피고인은 공무원인 가명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갑은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는 데 증거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금원을 수수받았으며 이 1억 원은 압수되었다. 이 경우에 갑은 피고인에 대해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압수된 1억 원은 갑소인 이상 몰수할 수 있다. 공범자의 물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답은 보시드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물건이기도 하지만 범죄를 준비하는 데 제공된 물건도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나타 승용차가 보시드릴을 싣고 옮기는 데 제공됐다면, 그렇죠? 이 대형 할인 매점에서 그 보시드릴을 절취한 다음에 자신의 승용차인 소나타 승용차에 넣은 경우도 이 소나타 승용차도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 이를 몰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에 제공된 이 건물도 몰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원입니다. 몰수 대상의 물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아니죠. 그렇죠. 적법 절차에 거치지 않고 압수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몰수라는 것은 형의 집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압수가 위법했다. 수사가 위법하면 미수중으로 증거에 못 쓸 뿐이지 형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로 바꾸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겹쳐가는데 몇 개만 더 볼까요? 13번? 이거 많이 지나갔네요. 13번. 13번 봅시다. 이렇게 형벌에 관한 복합 문제가 나왔네요.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인데 가중하면 몇 년 넘지 못한다? 50년까지만 가중하다. 50년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벌금을 납부 못지 못하면 노역적 유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제. 그 다음에 3번. 행위자에게 유죄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는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건 아니죠. 유죄재판을 하지 않은 때에도 몰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면 아예 형벌권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불구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표현도 쓰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를 할지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 취소됨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도 뭐가 된다?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결격정과가 되지 않아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좀 이따 자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유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집유는 되지 않으나 집유 기간이 도가한 경우에는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꼭 문장대로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몰수에 관한 문제를 몇 개만 더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예. 뇌물에 관한 문제, 뇌물의 몰수 추징의 방법은 뇌물죄 때 하겠습니다. 이제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범죄 제공된 물건이어야 되죠. 뇌물의 공할 금품이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뇌물죄, 폐임죄죄, 향식세가 포함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몰수를 하면 특정된 물건을 하는 거고, 그 물건이 없으면 이제 그 가액을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뭘 줄 수도 있어. 라고 했으면, 그렇죠? 예. 그 가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렇죠? 뇌물 검증. 형, 유학 가는데 도와드릴게요. 라고만 했지. 하지, 얼마를 주겠다, 뭘 주겠다는 말이 없으면, 그죠? 예. 뇌물에 공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 없겠어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확정할 수 없겠죠. 그 가격을 추징할 수도 없겠습니다. 2번. 마약류에 관한 것들. 마약류에 관한 것들은 필요적 몰수인과 동시에, 왜? 관, 밀, 약. 징벌적 추징이었어요.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미향단속법,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 징벌적인 성질의 처분이므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더라도 연대적 추징을 한다고 번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액을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3번. 몰수 취지가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몰수 취지를 관찰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에 불가능할 때 취직해야 될 가격은 그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다면, 이로써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맞는 문제네요. 그래서 키워드는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가지고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몰수와 추징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어야 되죠. 그렇죠? 범죄 사실과 반드시 관련돼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없어요. 범죄 관련성, 범행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좀 제합시다. 15번, 16번 완벽하게 같은 문제니까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번 봅시다. 주형인 징역형을 선고로 유예할 경우에 추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요거. 이게 이제 몰수와 추징은 부가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형을 선고 유예하면 추징도 선고 유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주형을 선고 유예를 하지 않으면 추징을 선고 유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가형이기 때문에. 근데 주형은 선고하지 아니하면서 추징만은 선고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문장을 헷갈리시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는 추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죠? 주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징은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비견한 예로, 그렇죠? 뇌물을 아주 극소를 받았어요. 뇌물 조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야, 뇌물 받은 건 뺏어야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추징은, 뇌물 조금 했으니까 이거는 주형을 선고하진 않지만 선고유예를 하지만 뇌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됐거나 공소 제기 자체가 안 됐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아니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없다?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좀 낫나요? 네. 그럼 봅시다. 주형이 지형의 경우에 선고를 위하여 경우에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요거. 그 다음에 답은 수행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분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에게 전액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된다. 아니죠. 그렇죠. 뇌물의 경우에는 징벌적 추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수익한 대로 몰수 추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 수익한 대로 몰수 추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대에서 추징해야 되는 것은 외관미약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주식을 추징했다. 그러면 주식을 얻은 것 자체가 이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의 대가를 주었다 하더라도 주식 자체에 대해를 가지고 추징 금액을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취득 대가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식 자체가 몰수 추징의 대상이니까. 그 다음 라번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면 형법권 행사할 수가 없죠. 추징만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에도 형법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품의 무상 차용을 받았다는 것은 금품을 공짜로 빌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주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이득이 아니라 이자가 이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이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4번 수뢰자가 자기합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다음에 자기합수표 상당액을 증례자에게 반환하였다가 그렇죠?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이를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렇죠? 왜 이 사람이 이미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로부터 이익을 향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번까지 봤고요. 나머지들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제하도록 합시다. 이제 형의 양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의 양정. 예. 명예형? 명예형 하나 보고 들어갈까요? 명예. 예, 명예형 228페이지입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당연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선고정지가 나오죠. 그죠? 당연정지라는 것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자격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로 선고를 해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집행유예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었어요? 난 집행유예 받아서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서 사실상 위헌 판결이 나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공선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뭘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선거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정지는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치? 뭐가 된다? 선거권이 이제 정지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정지된다. 요렇게밖에 안 써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든 거예요? 그러면 난 집행유예 밖에 있는데 선고할 수 있는데 선거권 뺏으면 너무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판결을 하게 되고 이 위헌 판결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가 원칙인데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를 뭘로 둘 수 있다? 법으로. 그렇죠. 그 예외가 이제 공선법에 생겼습니다. 공선법에 대해서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가 되는데, 그렇죠. 공선법에 의해서 집유는 선거권을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고 이상의 선고로 인해서 정지 성실되는 자격에는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다 포함됩니다. 1번이 틀렸죠. 아까 본 바와 같이
징역 근거 자유형을 받으면 당연히 자격정지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되는 거, 모두 되는 거에 대해서 예외가 없는 거는 위헌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럼 예외를 만들게!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소법에 어디에 대해서 집유에 대해서는 뭘 부과하고 있다? 상법권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별받기가 법정행위로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추행법정지에서 그렇죠.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 병과된 자격정지의 기간은 자격정지와 병과된 형의 집행일로부터 시작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겁니다. 징역 2년에 자격정지 5년. 그러면 징역이 끝난 다음부터 자격정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병과된 행위 집행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일이 아니라 집행 종료일부터. 징역 2년 동안은 당연히 자격정지가 되니까 그렇죠.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5년 더 자격정지가 있는 거죠. 라번 형법상 유기징역 유기근거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상한은 몇 년이다? 15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이 경과한 때부터 해죠. 2분의 1 경과한 때. 그 다음에 피해를 보상하고 검사가 신청에 의해서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0페이지. 향의 양정에 관한 부분인데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좀 글씨가 작게 나왔는데 여기 심신미약자라고 된 부분이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의무적 감경으로 바뀌었더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자가 필요적 감경이다, 의무적 감경이다, 의무적 감경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뒤로 갑시다. 이제 자수에 관한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법원직 시험에는 이 형의 양정에 관한 부분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형사법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수입니다. 자수는 그렇죠? 피의자가 어디에 수사기관에 무엇을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렇죠? 제가 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저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에 불과하다?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형법상은 무슨 사유다? 임감면 사유인데 필감면인 게 있어요. 필감면인 게 예비죄에 있어서 방통내에 복사가 있고 방화죄, 통화죄,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사용죄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가 있습니다. 위증, 무고, 허위감정죄, 사법기능에 관한 범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의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한 의사표시까지 맞아요. 수사기관에. 그렇죠? 근데 수사기관의 질문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에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에요. 이거 뭐가 없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한 거니까 이거는 자의성이 없습니다.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내심적 의사표시만 부족해요. 자수서를 내 엉덩이에 깔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자수서를 제출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맞는 문장이죠. B번 봅시다.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 일자로 문의한 다음에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방법으로 자진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수라는 방식이 제가 출두해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수가 돼요. 근데 그에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자수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자수를 하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의 일환으로 이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수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감으로써 수사기관이 엄청난 부담을 덜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자수를 했다면 나중에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범행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이미 자수는 성립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느 죄에 관한 자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의 문제는 아니고 디귿이구나. 디귿. 자수는 뭐라고 했어요? 임감면. 따라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과면사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 1번 어느 죄에 관한 자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의 문제는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로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개선 의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비난 가능성이 약하다는 점과 자수를 하면 수사를 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벌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어느 한쪽만을 얼마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양죄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입법적 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수는 어떻게 볼까 문제예요. 그렇죠? 자수. 그렇죠? 그래서 자수는 이거를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지 논리 필연적인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수를 했고 안 했고 범죄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수를 얼만큼 중시하느냐에 관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민법 법률상 형은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해서 범인이 자기 범행으로서 범죄 사실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 수사기관서에 신고하여 처분을 맡기고 그 법적으로 그 여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자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죠. 자수는 아니 내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 범행입니다. 그렇죠?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 요건을 갖춘 범죄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제가 이게 나쁜 짓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가면 그게 자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필요적 감면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B죄에서의 방통내 복사, 그 다음 사법기능에 관한 죄, 위증, 무고, 허위감정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위증, 그쵸? 위증, 필감면사이죠. 그쵸? 그 다음에 약추인 이건 없잖아요. 그쵸? 방통내 복사, 방화죄, AB죄. 그쵸? 그 다음에 장본인, 작물취득죄에 대해서 본본과 동거친족일 때 요거 나중에 작물죄에서 보겠지만 작물죄, 그쵸? 요거는 이제 자수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이제 뭐냐면 작물취득죄에 대해서 작물죄에 대해서 작물죄는 친족상대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친족 간의 특칙이 적용되기도 해요. 즉 피해자와 장모의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다면 친족상도류가 적용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범범과 장모의범 사이에 친족관이 있다면 친족관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그렇죠? 그래서 근친자의 경우에는 이게 필감면 사유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예요. 근친자 328조 1항의 친족일 때 필감면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다 보면 좀 근데 자수에 관한 논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여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작물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빵을 훔쳐왔어요. 그렇죠. 범범이 누구예요? 절도범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줍니다. 아버지가 물어보겠죠. 그렇죠. 아버지 이것은 한 거야? 훔친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훔쳐왔는데, 근데 이 아들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먹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감면 사유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 가족 간의 친밀성에 의해서 훔친 물건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숨겨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수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수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자백했어요. 출석했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내가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의성이 없어서 자수라고 볼 수 없어요. 맞는 문장이네요. 2번 문장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 행위에 의해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피용자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법인이 같이 처벌을 받는데 이제 피용자는 자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법인도 과연 이 자수에 관한 인감면에 감면을 받겠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법인과 피용자는 각각의 책임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이 책임이 감경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누가 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대표자가 자수를 했어야 돼요. 대표자가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라 대표자가 자수했을 때만 법인이 인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서 찾을 수 있었네요. 3번. 세관의 금속 탐지기에 의해서 대만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해서 대만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에 자발성 결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막 물어봐서 자수한 거예요. 자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4번. 검찰의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에 지정된 일시에 검찰이 출두하는 등으로 그렇죠?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후에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자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시다. 그렇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1번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률 문제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의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긴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단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심신장애 어쨌든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이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전문가 판단에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상장교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또는 확신으로 인해서 김현희 사건이죠.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주장합니까? 저기는 차는 북에서 731 부대 이렇게 831 부대인가요? 731 부대는 마루탄 것 같고 아무튼 예. 이 사람이 이제 북에서 계속적으로 계속 북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테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너는 네 결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강요된 행위에서 면책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 3번 아까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얘는 이제 너 임마 성범죄 저질렀잖아 라고 하니까 너 임마 중하게 처벌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저는 소아기호증이 있어요. 소아기호증이라는 성격장애는 원칙적으로 성격적 결함일 뿐 그렇죠? 예. 모든 범죄자가 성격적 결함은 있겠죠. 정신병질이라고 원칙적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감면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너무 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감면사유가 된다 그랬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제죠. 해당하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4번. 형법 10조 3항에 적용을 받는 원자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원자도 있지만 과실에 의한 원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5번. 캐나다, 국적인 캐나다 사람이 투자금을 교받았어요. 그렇죠. 이거 몇 번 했었죠. 네, 그래서 캐나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기를 쳤죠.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잖아요. 우리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몇 조가 적용됩니까? 6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6조 단서에 의해서 그렇죠? 그 나라에서 법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간통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면 그렇죠? 외국에서 범한 범죄를 할지라도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다가 됩니다. 첫 번째. 하지만 외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 외국에서 한국 여자와 외국인이 간통을 했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 남자가 피해자가 되겠죠? 남편이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국 남자가 피해자니까 우리 법이 적용될 수는 있는데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행위주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예가 없으니까 그냥 조문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번만 좀 볼게요. 자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봅시다. A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수를 했습니다. 예. 아니고 자수를 안 했군요. 범행 사실 부인했죠. 부인했네요. 그렇죠. 자수를 한 거 안 한가? 경찰서에는 왔지만 범죄 사실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막 충분하니까 답변한 것은 이건 자백이지 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봅시다. 여러 가지 자수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중전화 자기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 어디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찰관이 그래서 그를 발견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했니? 그러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 사람은 자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자수를 한 거죠.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 위치를 알려줘서 경찰로 데리고 오긴 했지만 결국은 누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이 범인이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수가 되겠어요. 자수라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니 이 친구가 그렇죠? 얼마나 수사기관을 간단하게 했어요. 수사기관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자신 위치 알려줘서 수사관에 끌려가서 자수까지 했으니까 수사기관은 고맙죠. 마찬가지 C가 전화통화로 자수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진 않았는데 경찰관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렇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경찰서를 가자는 요청에 순순히 응해서 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자신이 자수 의사를 표시하고 경찰관이 와서 같이 가서 확인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수 이 정도도 자수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D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의 범죄 사실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직 범죄 사실을 실행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있는 김에 애가 얘기해버리는 거야. 자수야 자수 아니야? 자수죠. 그렇죠?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 권서 표시를 했으니까 이것도 자수라는 거야. 자의성이 있어 보이죠. 그다음 2번. 그러니까 자수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 권서 표시를 자의성 있게 하면서 수사기관한테 신고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의성이 있어 보이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했어요. 직무관련성이 포함된 금품 사실을 자백했으나 검찰에서 뒤엎었다 할지라도 이미 자수를 한 다음에 부인했으니까 또 자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F 대마초 은박지 포장하여 운동 한 컬레를 가간창 밑에 넣은 채 세관 문양의 검색지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 통지금이 울렸어요. 이 사람이 발각이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니까 이건 뭐가 없어요? 자의성이 없으니까 이건 자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두 번째 풀어봤을 때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집유가 나왔네요.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집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가 그렇죠? 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죠. 집유는 그렇죠? 그 다음 4번 죄를 범한 다음에 수사 책임이 있는 관사에 자수한 때는 감경 면제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4번 좀 기억을 합시다. 이제 공시제도가 들어왔어요. 그죠?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공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지금 책 보시면 제 밑에 다에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공시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필요적 공시입니다. 그 다음에 면수 판결은 의무적 공시예요. 면수 판결은 공시에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무죄 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한다. 그렇죠? 반드시 공시해야 돼요. 하지만 면수 판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 사람 면수 판결에도 공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번 이제 징역이라든지 무기는 1년에서 30년, 가중하면 몇 년까지? 50년까지. 행위자가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수에 관한 나머지 부분들이 중원 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넘어가 보시고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의 감경 면제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한번 봅시다. 형이 이제 감면이 되는데 이제 의무적 감면되는 사유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그래서 1번 외국에서 있는 경합범, 그러니까 이 사후적 경합범이죠. 37점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법입니다. 사후적 경합법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거에 비하여 깎아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적 면제한다, 의무적으로 한다,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 감면한다. 2번. 외국에서 받은 향후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경우에 향의 의무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위헌 판결에 대해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외국에서 향 집행은 그죠?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어요. 책에도 밑에 써 있을 텐데. 그래서 산입한다야 산입할 수 있다예요. 산입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답은 1, 2번으로 보시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법 개정 전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향 받은 거에 대해서 향을 받은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산입해 줄 수도 있고 산입해 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외국에서 이미 형을 다 받고 나왔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필요적 산입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형을 사고 오면 뭐 한다? 필요적으로 산입해 줄 수도 있고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을 하는데 형은 전부를 산입할 수도 있고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란, 그렇죠? 방통내역 복사했죠? 내란, 애비음 뭐 자수하겠네. 그렇죠? 그럼 뭐 한다? 감면한다. 그래서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그랬어요. 위증죄. 위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위증이 끝나고 나면 선서를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할 때는 뭐 한다? 그렇죠?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농하자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2번의 부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된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 12월 20일 날 개정이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필요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알 거고, 자수에 해당하는 거 한 개 더 나왔네요. 이제 1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해야 자수죠. 그렇죠? 지 주머니에 있는 건 자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 신문지상의 혐의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저 사람이 의심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수사기관에 가서, 그렇죠? 전화를 걸어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사기관 땡큐죠. 자수네요. 그렇죠? 범죄 신고하고 처벌권을 사표시를 냈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수서를 제출하고, 그렇죠?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하였어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천만 원을 또 받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에서는 특가법이라는 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천만 원 액수를 넘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액수가 되죠. 따라서 이 적용법조와 법정이 이 사람은 지금 뇌물을 더 축소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자의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의성을 부정합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하던 중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의제를 추궁했어요. 이미 이 사람 뭐야? 추궁하면서 자의로 얘기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추궁하니까 얘기한 거. 추궁하니까 얘기한 거죠. 이것도 자의성이 없으니까 자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를 제출하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죠. 이미 자수를 했잖아. 자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기관 및 재판장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거나 혹은 범행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자수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량강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량강경. 우리가 이제 형을 하는데 양형을 하는데, 그렇죠? 제일 먼저 법정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법정형. 형법 각칙에 써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형. 그렇죠? 이 법정형에서 법률상 가중강경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처단형. 그렇죠? 이 처단형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제 선고형. 이렇게 됩니다. 네. 단 이제 이 법률상 가중 강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순서가 있죠. 각, 삼, 누, 법, 경, 장. 그래서 각칙상의 가중 강경, 그 다음에 34조의 가중 강경, 누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상 가중감경, 경합범, 그 다음에 장량감경 순으로 이제 가중감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장량감경에 대해서 봅시다. 경합될 때 각삼루, 각삼루, 법, 경, 작 순서 이해한다. 맞죠? 2번을 좀 보겠습니다. 경합범에 의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고하는 경우에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장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경합범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까? 수개의 사실입니까? 수개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A범죄하고 B범죄가 동시에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단 말이야. A범죄 때는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긴 장량감경 사유가 있어. B범죄는 없어. 그럼 어디에만 해주겠어요? A범죄만 해주겠죠. 따라서 이 경합범에 대해서 수개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징역형에만 장량감경하고 벌금형을 장량감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쪽에는 다른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C번이라는 거는 한 개의 범죄잖아요. 한 개의 범죄. A라는 한 개의 범죄인데 얘가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은 거야. 징역 1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러면 이 A범죄의 장량감경 사유는 두 개 모두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범죄에 병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한 징역형에만 장량감경하고 벌금형에 장량감경 하지 않았다면 이건 위법하다. 왜? 이거는 두 개의 사유가 공통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경합범이라는 것은요, 각각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A죄에 대해서만 장량감경하고 B죄는 장량감경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이건 적법이다. 맞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법률상 감경한 사유가 수개가 있는 때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뒤로 갑시다. 장량감경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봅시다. 형법 38조 1항 3호에 의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고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만 장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은 장량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법하다. 38조니까 경합범이네요. 그죠? 경합범의 경우에는 두 개의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그죠? 각각 장량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하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답은 일반에서 쉽게 않습니다. 장량감경은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거듭하진 않아요. 그죠? 3번. 범행 후 개선 의정이 있다는 것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범행 후에 개선 의정 반성하고 있다 이거 하고요. 그죠? 반성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또 할 수 있어요. 그죠? 범죄를. 그죠? 예. 개선 의정이 있다는 거 하고요. 다시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후에 그 상향이 이제 낮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다시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자수했어야 돼요? 대표자가 자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감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242페이지에 이것만 하고 좀 쉽시다. 판결전 미경 구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법정통산과 재정통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정통산이라는 것은요, 재정통산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형소법에 있었고요. 재정통산은 형법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재정통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오죠. 미결 구금일수라는 것은 판결 전에 갇혀 있었던 건데, 여러분 판결 전에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갇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행발권 행사하면서 가두는 거니까 무조건 다 산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일부 또는 전부였는데 일부 부분이 위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전부 산입이에요. 그리고 전부 산입하기 때문에 여기에 판결서에 지금은 미결 구금일수 매치를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법원 규칙이죠. 법원성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문제이고. 2번. 형을 가중 강경한 사유가 경합됐어요. 각삼루 법경작한다 그랬죠. 각삼루 법경작 맞네요. 그렇죠. 장량감경 한 번만 한다 그랬어요. 거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 4번.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고해야 될 때,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징역형만 장량경을 하고 벌금형은 장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게 경합범인지 하나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적어주는 게 훨씬 좋겠죠. 안 적어줬으니까 하나가 사실로 보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지금은 미기의 구금일수에 대해서 형법 57조 1항이 위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산입하게 됐다. 맞죠? 네. 근데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는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판결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형 집행기관이 정한다 그랬어요. 형 집행기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